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충청노인복지개발의 사무처장 김현숙입니다. 올해는 사단법인 충청노인복지개발회 및 가경노인복지관이 20도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20주년을 기념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과 바쁘신 와중에도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 사회 서비스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줌으로 진행되는 세미나는 녹화를 통해서 오늘 세미나가 끝나면 충청노인복지개발회의 회원들께 공유될 예정이며 자료집은 법인과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기조 강연과 세 가지 주제와 토론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회 노인복지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노인복지개발의 공동회장이신 남기민 회장님, 간단히 대회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창립 20주년을 기념을 해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 사회 서비스의 방향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제20회 노인 복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로, 그리고 2017년에는 14%를 넘어서서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참으로 가공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노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노인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활력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법인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노인복지 세미나에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 사회 서비스의 방향이라는 대주제를 설정하여 기조 발표를 하고 이어서 제1주제, 제2주제, 제3주제에서 설정한 연구들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서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득이 발표자와 토론자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발표 및 토론 자료는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법인 및 청주 가경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세 분 발표자와 또 토론자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신성일 충청노인복지개발의 공동회장님도 또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장이신 남기민 회장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면서 자장이신 남기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 사회 서비스 방향 기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2021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853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6.5%, 2025년에는 20.3%가 되어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노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3, 4년 후에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 개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과 신노화 담론을 고찰하고 2008년 1차로 조사된 전국 노인 실태와 2020년 제5차로 조사된 전국 노인 실태를 간략히 비교 분석한 후 신노화 담론의 관점에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 사회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의 고령화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2017년에 고령 사회,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지금까지는 일본이 제일 빨랐는데 일본이 1970년에 고령화 사회가 돼서 7% 이상 이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2006년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만 한 36년이 걸렸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초고령 사회는 2025년으로 본다면은 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25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엄청난 빠른 속도로 고령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구성비를 보면은 2021년 현재 노인 인구는 853만 7천 명, 전체 인구 대비 현재 2021년 현재 16.5%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노년 부양비는 23명. 이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말하는데 현재는 23명. 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65세 이상을 말하는데 현재 노령화 지수는 138.8명. 이 지수 부양비나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노인 부양 부담이 이제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인 인구가 이제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 부양 부담의 문제도 또 중요한 사회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고령 인구 현상을 보면은 현재 이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역이 있는데 전라남도가 제일 높습니다. 2021년 현재 전라남도가 높고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높고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높고 그다음에 강원도 4개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고령화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이 지금까지 이제 제기되어 왔는데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담론이 많이 논의가 되고 특히 2010년대 이후는 우리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많이 이런 신노화 담론이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이 활동적 노화 제일 먼저 나온 담론이 활동적 노화입니다. 이 활동적 노화는 1960년대에 제기된 활동 이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활동적 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기에 들어서도 중장년 시절처럼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새로운 역할을 찾고 활동해야 한다는 관점을 말합니다. WHO에서는 2002년도에 이 활동적 노화의 결정 요인들을 그림 이와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온 담론이 성공적 노화인데 1980년대 후반 미국 노년 사회학회가 처음으로 제시를 한 노화 담론입니다. 로우와 칸은 1997년에 성공적 노화 모형의 3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질병과 장애의 보제, 그다음에 높은 인지적 사회적 신체 기능, 높은 인지적 신체적 기능,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사회 참여. 결국 성공적 노화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장애의 보제, 높은 인지적 신체적 기능의 유지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조합으로 정의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적 노화인데 이 생산적 노화도 1980년대 후반 미국의 공공정책 영역 분야에서 대두가 된 담론입니다. 생산적 노화라고 하는 것은 유급 무급에 관계없이 노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에 참여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유급 노동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도 생산적 노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노화 담론을 3가지를 살펴봤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 연구에서 노인 사회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할 때 이러한 그 세 가지 담론이 이론적 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노인 실태를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2008년도 1차 전국 노인 실태 조사와 최근에 작년도에 한 2020년 전국 노인 실태 조사를 비교를 해가면서 어떻게 노인 집단 특성이 변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 특성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과 2020년을 비교할 때 그 남성 여성의 분포는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 노인보다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실태 학력을 보면은 무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에 33%였는데 2020년 10%, 또 고졸 이상이 17.2%였는데 2020년은 34.3%, 그래서 학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주 지역을 보면은 2008년도에는 65.7%가 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나 2020년에는 이제 조금 도시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5%. 그다음에 읍면부는 대신 34.3%에서 24.2%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상태 및 활동을 살펴보면 이 사적 이전 소득, 가족 간에 이렇게 사적 이전 도움을 주는 그런 사적 이전 소득이 2008년도에는 46.5%였습니다만 2020년에 13.9% 크게 줄어들고, 대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2008년도에는 18.3%였습니다만 2020년에는 합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가지고 한 40%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면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참여율이 2008년도에는 30%인데 2020년에는 36.9%로 증가를 했습니다. 경제활동 실태를 보면 2008년도에는 농림업 숙련 종사자가 60.5%였는데 크게 줄어들고 2020년에는 13.5%, 대신 서비스 종사자 또 관리자 이런 그 영역에서 종사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이유를 보면은 2008년도에는 85.9%가 생계비 마련이 목적이었다면 2020년 73.9%로 생계비 마련이 많이 줄어들고, 대신 비경제적인 사유, 능력 발휘라든가 사회적 기여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을 한 노인들이 거의 2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보면 2008년은 3.3%였는데 2020년에는 7.9%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이제 건강 상태 및 행태를 보면은 2008년도에는 건강이 좋다는 응답이 24.4%였는데 2020년 49.3%, 거의 과반수,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 노인이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울 증상도 많이 떨어졌어요. 감소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30.8%가 우울 증상을 보였습니다만 2020년 조사에서는 13.5%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 유병률도 2008년도에는 81.3%였는데 이제 84%, 비슷비슷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의사진단 유형별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 고혈압 또 이런 당뇨병 이런 그 병들에서 증가하는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흡연율도 조금 감소를 했고요. 음주율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 2017년 이렇게 2011년 이건 2008년도 자료가 없어서 2017년 경우에 따른 2011년 이렇게 했습니다. 운동 실천율도 보면은 68%에서 53.7% 떨어졌는데 2017년 이건 아마 코로나 현상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검진 수진율은 72.9% 다소 늘어났습니다. 77.7%로. 그다음에 치매검진 수진율도 2017년에 39.6%에서
2020년 42.7%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보면은 노인 단독 가구가 2008년도에는 66.8%였는데 2020년 78.2%로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가구가 이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신 자녀 동거 가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 27.6%에서 2020년 20.1%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동거 희망 비율도 32.5%에서 12.8%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주일에 이상 자녀 왕래도 2008년도에는 44%였는데 2020년은 16.9%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신 주일 이상 친구 이웃과 연락은 59.1%에서 71%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주일에 이상 친척과 연락한다는 응답률이 18.2%에서 20.3%로 이렇게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가 및 사회활동가 정보화 수준을 보면 노인 여가 복지시설 이용률이 경로당이 2008년 46.9%였는데 2020년은 28.1%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코로나 여행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인복지관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 경로당 이용률을 보면 2011년도에 3.7%였는데 2020년은 62.5%, 식사 서비스가 굉장히 크게 그 이용 이후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목도 뭐 비슷한 2011년에 2020년 비슷하게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서비스가 2011년 12.8%인데 2020년에 45.9% 늘어났고, 기타 친목도모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사회활동 참여율을 보면 2008년도 평생교육이 13.3%에서 2020년 11.9%, 자원봉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0.2%에서 2.9%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희망하는 사회활동 참여율을 보면 취미 여가 활동은 크게 증가했는데 자원봉사 활동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보유율을 보면 2011년에는 0.4%였는데 2020년 현재 56.4%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 및 노후생활이 되겠습니다. 주거생활의 편리성을 보면 노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응답률이 2.7%, 2011년에 2.7%에서 2020년 현재 19.8%로 늘어났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거동불편 시 희망 거주지를 보면은 2017년에 이제 처음으로 조사가 되는데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서 거주하겠다는 응답률이 57.6%, 2020년도 비슷한 그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가겠다는 응답률이 31.9%, 2020년도 비슷한 그런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 유지가 될 때 희망 거주지도 거의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학대 경험률은 2017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외출식 교통 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2008년 65.5에서 2020년 71.2%로 조금 늘어났고, 자가운전은 2008년 10%에서 2020년 21.9%,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희망하는 장례법을 보면은 화장이 45.6%에서 67.8%로 늘어났고, 매장은 32.3%에서 11.6%로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2008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볼 때. 그다음에 노인 연령 규범을 보면은 2008년도에 68.3%가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68.3%인데 2020년 74.1%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보면 건강 상태 만족도는 2008년도에 34%에서 2020년 50.5% 크게 증가를 했고, 경제 상태 만족도도 17.9%에서 37.4%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연명 치료는 2017년과 2020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이 연명 치료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비교 분석의 실태 비교 분석을 요약을 하면, 첫째,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노인의 학력 수준 향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노인의 거주 지역을 보면 도시 집중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 상태 및 활동을 보면은 경제 상태 및 활동을 보면 노인의 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도 농업 및 단순 노무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나 서비스 및 관리 직종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건강 상태 및 행태를 보면은 주관적 건강 상태 및 우울 증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운동 실천율이 하락하였고 과거에 비해서 고혈압, 당뇨병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네 번째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보면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 자녀 동가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와의 왕래는 감소한 반면 친인척 및 친구, 이웃과 연락은 증가하는 등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족에서 벗어나 다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가 및 사회활동가 정보화 수준을 보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로당 이용률이 하락하였고 사회활동 참여율도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희망하는 사회활동 비율을 보면 취미 여가 활동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노인의 스마트폰 보유 비율은 크게 증가했으나 노인들은 각종 정보기기 사용 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 및 노후 생활을 보면 거동불편 시 과반수 이상의 노인들이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자기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가운전을 하는 노인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노인 학대 경험률은 다소 하락하였고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응답률이 증가했습니다. 노인 장려법은 또한 장려법은 화장 응답률은 증가하였고 매장률은 감소하였습니다. 연명치료는 대부분 반대하였으며 건강상태 만족률과 경제상태 만족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비교 분석, 노인 집단의 특성 변화를 갖다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그 분석의 기초에서 또 앞에서 살펴본 그 세 가지 담론, 심노와 담론의 관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를 대비한 노인 사회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를 해보면, 첫째, 경제활동 영역에서 소득의 안정을 가두기 위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2008년하고 2020년을 비교를 해보면 크게 증가는 했습니다. 개인 소득이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여러 가지 소득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연금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생산적 노화 및 활동적 노화의 관점에서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일자리 사업도 공익형,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이 있습니다만은 공익형 또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의 공급을 위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원 확대가 요청이 되며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업종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거나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지원, 공동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고용의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노인 고용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고용의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고 노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전 예방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건강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성 질환으로 고통을 많은 노인분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전 예방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건강에 취약한 노인을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 및 또 방문형 의료 서비스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치매 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을 해나가야 된다. 치매 관리법이 2012년에 제정이 됐죠. 그리고 2017년에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를 했고, 그래서 현재 중앙치매센터 또 광역지방치매센터, 전국 시군구의 치매 안심센터가 설립이 돼서 치매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속해서 체계적인 그 치매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노인 단독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 영역. 그래서
이 단독 가구, 노인 단독 가구는 주로 이 뭡니까? 노인 부부 가구와 이제 노인 독거 가구가 있는데 독거 노인에만 집중해가지고 독거 노인 가구에만 집중해서 이제 지원하고 또 정책을 만들고 수행해 왔기 때문에 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노인 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 고독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독사나 뭐 가군의 학대 또 부적절한 돌봄 위험에 대한 돌봄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특히 또 노인 부부 가구에 대한 노인 부부 가구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만은 여기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기적으로나마 돌봄 서비스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가 및 사회활동가 정보화 영역인데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 여가 복지실 체계 개편 및 역할 재정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지금 세대로 나눠지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옛날에 과거 기존의 세대 노인을 보통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죠. 세 가지. 후기 노인, 중기 노인, 초기 노인. 초기 노인은 베이비붐 세대고 중기 노인은 베이비붐 세대가 55년에서 63년. 중기 노인이라면 50년에서 54년. 그런 경제개발 세대 노인이죠. 그다음에 해방둥이 세대는 1940년, 1949년. 나는 1949년이라 해방둥이 세대인데 후기 노인이 후기 노인인데 그래서 후기 노인하고 중기 노인 뭐 이렇게 초기 노인으로 나눠서 노인 유형을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욕구가 다르고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의 역할도 이제 앞으로는 그 세대별로 이렇게 다른 욕구에 충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노인 여가 복지시설 체계 개편이 요구되고 역할 재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로당도 단순한 휴식 공간이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경로당도 이제 소규모의 노인 복지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관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뭔가 개편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까도 이렇게 실태 분석에 나타났습니다만 자원봉사가 아주 저조합니다. 옛날에 2000년대 초나 2000년 10년대 그때는 굉장히 활성화됐던 건데 최근에 와서 굉장히 자원봉사 활동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선진국과 비교해서 저조한 노인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원 체계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다음에 성공적 노화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ICT,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며 노인 자신 및 노후 생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뭐 베이비붐 세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기존의 노인 세대는 좀 본인들을 좀 이렇게 낮게 보고 뭐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 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영역입니다. 그래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노인복지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몸이 불편하고 뭐 이런 시설에 노양실에 보내는 곳이 능사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 세계적인 추세고 또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에서 지금 노인 통합돌봄 사업, 또 선도 사업을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말까지시죠. 그래서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 사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 전국의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돌봄 노인 통합돌봄 사업, 커뮤니티케어 그 선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 쪽은 13개. 진천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천이. 그래서 세계는 뭐 장애인, 정신질환자 뭐 이런 저기인데 그래서 그런 통합돌봄 지금도 선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잘 평가를 해서 잘 기초를 마련해가지고 2025년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령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재입원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그다음에 6번째로 생활환경 및 노후생활 영역이 있다. 농어촌 공동화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만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간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가고 요새는 또 노인들도 자꾸 농촌을 뜨고 도시로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실태 비교에서도
분석해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농어촌이 공동화 우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노인 돌봄 인프라 구축과 도시 지역의 고령 친화 커뮤니티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도시 지역 자건적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고령 친화 커뮤니티 이것이 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령자의 교통복지 기반이 구축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공공택시 제도라든가 또 공공버스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군에서.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농촌이 교통복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촌형 그런 교통복지 모델 이런 것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 인권이 보장되고 생애 말기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주 소극적으로 노인 인권이 보장이 되고 뭐 노인 인권 학대가 발생하면 사후 어떤 처리하는 대처하는 뭐 그런 인권 소극적인 인권 보장이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저 사전 예방하는 적극적인 그런 인권이 보장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되고 생애 말기에 호스피스 케어 같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8년 전국 노인 실태와 2020년 전국 노인 실태를 간략히 비교 분석한 후 친노와 담론의 관점에서 초고령사를 대비한 노인 서비스의 방향을 6가지 여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지만 그 밖에도 노인 사회 서비스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사항을 간략히 지원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노인 사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이게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아주 그 노인 사회 서비스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노인 권익보호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인 권익보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의 권익을 보호할 법률의 제정이 요청된다. 이상으로 기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제1주제, 제2주제, 제3주제 지금 제1주제가 코로나 시대의 고령자 생활 실태와 정부와 수준의 설매질 가경노인복지관 김현숙 관장님 발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2주제가 초고령사의 충북의 노인 일자리 방향 친천신역으로 이현주 관장께서 이제 발표자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3주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노인의 불면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내재 효과를 중심으로 남현정 충청노인복지개발의 노인복지연구소 연구원이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러면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먼저 김현수 관장님 제1주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고령자의 생활 실태와 그 정보화 수준 및 삶의 질에 대해서 청주시 흥덕구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론 이론적 배경 그리고 조사 개요, 연구 결과, 결론 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좀 설명드리면 최근에 기존의 그 노인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인 세대로 대거 유입되고 있고 또 사회 발전으로 인한 스마트 시대의 어떤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서 고령자들이 정보 취약계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또 정보화 수준의 향상을 통해서 그 사회 적응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19는 고령자의 일상이나 건강이나 경제나 이러한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기관의 어떤 서비스 제공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주시 흥덕군의 고령자의 생활 실태와 정보화 수준 및 삶의 질을 파악해서 코로나 시대 고령자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론적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코로나에 따른 그 고령자의 생활 변화와 정신 건강 부분인데요.
코로나가 불러온 현상으로 신조어로서 그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고령자는 굉장히 그 감염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고 있어서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굉장히 활동 제약도 많이 받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도 더 증가하게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한 소득도 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건강도 여러 가지로 악화되는 측면도 있으며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실제로 그 복지 현장에서도 어르신들께서 그 우울하다는 노인들의 그 호소를 굉장히 저희는 많이 듣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그 고령자의 정보화 수준과 삶의 질 부분인데요. 보건사회연구원의 그 2020년 그 노인 실태 조사에서도 한 56.4%만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7.4%가 인터넷이 안 되는 휴대폰을 주로 들고 계시고요. 특히나 이거는 고령 집단에서 더 높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러 계층별 정보 그 디지털 정보화가 소외된 분들의 뭐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층, 저소득층, 네, 농어민 이런 분들을 살펴본 중에서도 고령층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정보화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68.6%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디지털 소외 현상을 많이 겪고 계시는 계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화 기기 활용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소외 계층으로 전락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세대 간의 통합도 가져올 수 있고 또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찾아볼 수 있었고요. 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 유튜버 유명한 박막래 할머니 아시죠? 이분 영상도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음식점이나 의료기관 같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 같은 이런 기기들이 익숙하지가 않은 고령자들은 아무래도 사회활동도 위축이 되고 정서소외나 이런 것들이 유발이 돼서 더 우울이나 시대적 부적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는 선행 연구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사를 좀 실시했는데요. 흥덕구 지역에 11개 지역에 거주하시는 고령자분들, 55세 이상이십니다.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325명에게 조사를 했고 314구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사전에 교육된 조사원들을 통해서 1:1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2021년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총 6개 영역의 71개 문항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분석 방법은 빈도 분석과 그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했고 평균 비교를 진행을 했는데 T테스트와 아노바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연구 결과를 보시면 주로 여성분들이 75.8%로 좀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약간 또 연구의 한계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령은 76에서 85세가 35.8%로 가장 많으셨고 66에서 75세가 30.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학력은 중졸 이하가 56.7% 차지하고 있었고요. 혼인 상태를 여쭤보았는데 배우자가 있는 기혼이 52.6% 그리고 기혼이시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분들이 40.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직업 같은 경우에는 기타가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주부가 25.5%로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경제활동을 현재 하고 있지 않다가 61.5%, 하고 있는 분들이 38.5%를 차지했습니다.
주거 형태는 주로 아파트에 많이 사시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이렇게 순서대로 계셨고요. 그다음에 주거 상태는 주로 자가에서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령자의 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관심사가 어떻게 되시냐라는 질문에 어르신들 78.7%가 굉장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여가 시간이라든지 뭐 생산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40.8%가 신체적인 건강이 제일 고민이다. 그다음에 12.2%가 정신적 건강이 고민이다. 라고 해서 50%가 넘는 수치가 사실은 건강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관심도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생활인데요.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로 나타난 경우가 42.7%였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아직도 낮은 분들이 많은 수치를 차지했고요. 생활비 마련 방법은 퇴직금과 연금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27.1%로 많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18.8%가 정부 지원금이나 기관 후원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 기조 강연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자녀의 도움이 굉장히 좀 수치가 낮아지고 이렇게 퇴직연금이라든지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수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달 생활비는 100만 원 이하가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출 항목이 주로 어떤 것이냐고 여쭤보니까 식비하고 보건의료비가 32.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 증진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결과 건강이 좀 나쁜 편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30.9%였고요. 거의 이제 뭐 28%, 26% 이런 수준으로 좀 나타났고요. 또 질병 같은 경우에는 86.0%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환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고 여쭤봤더니 여기 이제 내부 질환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뇨나 혈압이나 그다음에 뭐 위장이나 호흡기나 이런 쪽의 질환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34.4%가 신경질환인데 이건 이제 관절이라든지 신경통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어려움을 갖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건강 정보가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치매 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으셨고요. 그 다음 혈압관리, 뇌혈관 질환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관절염도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프로그램의 욕구는 건강검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응답이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건강 예방, 운동 프로그램 뭐 이런 순서대로 욕구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계인데요.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35%였고요.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41.4%였습니다. 아까 노인 실태 조사에서도 78.2%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와 좀 어느 정도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배우자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여기에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분. 네, 고민을 해결할 친구가 없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고요. 의외로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는 사람은 역시나 배우자, 자녀, 이웃, 친구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냐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응답을 한 분들이 더 많으셨고요. 필요한 도움 같은 경우에는 돌볼 가족이 있는 경우에 주간보호나 방문 요양, 간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지관에 이제 상담이 있다면 상담을 받으실 의향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55.7%가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상담받고 싶은 내용이 역시나 건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여쭤봤는데요. 가장 많은 게 이제 기타였고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게 20.3%가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들
복지관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 서비스 부분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47.1%였고 하지 않는 분들이 53% 정도 차지하고 있었고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부분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가 가장 많으셨고요. 시간 활용이나 체력 추진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타가 가장 많았고요. 집안일이나 외부 활동이 바빠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너무 멀어서 또는 복지관이 있는지 잘 몰라서 교통이 불편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정보를 얻는 경로는 복지관의 홍보물을 통해서라고 나타났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보시면 이용 횟수는 주 1회가 가장 많았고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기간은 3년 이상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교통수단도 주로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배우고 싶은 교육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에 역시나 건강 증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으셨고요. 그리고 개설희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운동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부분, 그 다음에 건강 증진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원봉사 경험이 있으시냐 하는 질문에 없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70% 정도셨습니다. 또 후원에 대한 경험도 없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65.6%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역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르신들께 이거 정보화 기기 체감도라고 그래서 정보화 활용 정도가 어느 정도 되시냐, 그 다음에 정보화 기기에 대한 두려움이 어떠시냐,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시냐를 7지점 척도로 3가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스마트 활용 정도는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한 분들이 35.7%로 굉장히 수치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기기 체감도는 두렵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28.3%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활용 교육의 필요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정보화 교육에 참여 의사가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9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령자의 정보화 수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정보화 수준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정보화 수준은 그 스마트폰이나 기타 기기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으신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이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그 메시지 수발신이라든지 금융거래라든지 동영상 대중매체 예매, SNS 각종 이런 질문으로 8가지 문항을 가지고 질문을 했고요. 요거를 7점 척도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밑에 보시면 합산값 8문항을 총 합산했더니 7점이라서 56점 만점으로 봤을 때 평균이 23.02점으로 나왔습니다. 좀 수치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특히나 대부분의 점수가 메시지 수발신이 그나마 높았는데 3.93점으로 중간도 안 되는 값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검증했는데 요거를 살펴보니까 제가 T테스트하고 그 ANOVA 분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활동은 하시는 경우에 정보화 수준이 그래도 높으셨고요.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점수가 좀 높으신 편이었고요. 질병이 없으신 분들이 좀 높았고요. 그다음에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은 집단이 더 정보화 수준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대상 부분을 주로 복지관을 이용하시거나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래도 정보화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요. 학력은 또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에 대한 부분과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거 삶의 질은 우울감하고 삶의 만족도 두 가지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령자의 우울감 수준하고 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분이 한 68%였고요. 중증 우울이 8%, 경증 우울이 24%로 약 32% 정도가 우울군에 속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15개 문항으로 된 단축형 척도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평균이 3.6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여성들이 아무래도 남성들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성별 차이가 요거는 좀 크게 난 편이었고요. 경제 활동에서는 안 하시는 분들이 더 우울 수준이 높았던 걸로 나타났고요. 복지관을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우울 수준이 더 높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우울하고, 그 다음에 이제 75세 이상의 고령 집단이 조금 더 우울한 그런 결과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이나 지역에 계시는 고령 어르신들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학력은 낮은 집단일수록 더 우울하신 것으로 그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삶의 만족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된 다이애너 등이 개발한 7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척도를 이용했는데요. 최대값이 35점이었는데 평균이 22.59점 정도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성별하고 경제활동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이건 차이가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관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질병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연령이 그래도 조금 더 높은 분들이 더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시고 경로당 및 지역 어르신들이 또 삶의 만족도가 그래도 조금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요.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게 오히려 베이비부머가 삶의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학력은 대졸 이상 집단이 그래도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네, 결론과 제언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초고령 첫 번째가 이제 초고령 사회의 대응을 위해서 그 고령 친화 환경과 서비스를 좀 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그 첫 번째로 그간의 그 복지관의 역할이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취미나 여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애 주기에 맞게끔 그 개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범위가 좀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제언을 좀 드리고요. 특히나 어르신들은 굉장히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나 관심이 굉장히 높으셔서 그에 대한 당뇨 혈압이라든지 관절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해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그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여기서 멀어서 복지관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역 밀착형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고 찾아가는 복지관 서비스라든지 노인 맞춤 돌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한데 정신건강이나 또 가족의 질병이나 돌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 프로그램이 좀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복지관 상담을 원하지 않는 이유 중에 아까 20.3%가 문제 해결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답을 해주셔서 어떤 복지 서비스에
신뢰도나 전문성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사회적 위기 상황 속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서비스 지원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디지털 활용은 또 이렇게 성별이나 연령별, 학력별 그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수준별 교육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일괄 교육을 막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개별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활용을 통한 일자리라든지 사회공헌이라든지 문화 여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스마트 복지 지원 체계의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 간의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다. 뭐 키오스크라든지 해피테이블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교육 환경들이 정비되고 확보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루어지던 오프라인 중심의 학습 환경을 좀 더 온라인 학습에 그 확장된 교육 환경으로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학습의 공간이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이었다가 그 공간이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뭐 어떤 디지털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교수학습 능력을 또한 갖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삶의 터전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특히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한다든지 스마트 교육장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권익공헌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 또 자원 확보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언을 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숙 관장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어요. 뭐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아주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특히 정부와 굉장히 초점을 둬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의연 이사님,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TP가 아니라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된 자료하고 화면 첨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3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함께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특별히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립감과 소외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핵심 주제를 정보화 수준과 관련한 것을 잡은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읽었고, 저는 그냥 몇 가지 첨언 정도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미시적인 것보다는 저는 그냥 내용은 굉장히 좋아, 거시적으로 계속 우리가 그 지역사회 조사를 하는데 비슷한 조사를 하지만 이 조사 결과가 반영되는 과정에 항상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정말로 좋은 내용들이 지역사회 주민 욕구 조사를 통해서 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드러나야 되고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이제 남김희 회장님 발표에서 이제 종단, 크게 종단 발표를 해주신 건데, 우리 욕구조사도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공통된 질문을 3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는 계속해서 일부가 종단으로 자료가 쌓여야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5년,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부분을 실태 조사 내용에 이렇게 언급해주고 표에 실어준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게 2018년 지난번 욕구조사에서 흥덕구 노인 인구가 청주시 내부 통계로 36,835명이었는데 이번에 21년에 49,048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이 흥덕구에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계만 보더라도 이 변화, 이게 이제 전국 통계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 통계는 더더욱이나 중요하겠다. 그걸 하는 곳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인구 통계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적으로도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경우 생활비 마련, 이것도 아까 이제 그거는 그 교수님과 이제 발표자가 언급했는데, 생활비 마련의 형태도 2018년하고 벌써 2021년에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자녀의 도움을 이제는 받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이러한 결과를 보면은 정말 이게 종단적으로 잘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하고, 더구나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굉장히 지역사회와 함께했던 큰 사업들이 있었어요. 희망플러스, 찾아가는 작은 복지관 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조사 발표 결과에서 그런 것들을 종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문항이 있어서 그 변화를 논의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이제 조사의 핵심이 정보화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통 정보화에 관한 이제 조사를 할 때 그냥 디지털 역량, 핸드폰 할 수 있으니까 몇 가지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메시지 발신, 금융, 동영상, 게임, SNS, 키오스크 구체적으로 쫙 그 체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체킹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문제를 드러나는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아까 이제 청년 노인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 세대별로 어떻게 접근할까. 예를 들면 아주 고령 노인들은 오히려 AI나 이런 식으로 말해서 켜는 거, 이런 것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것 같고, 좀 더 젊은 노인들은 그렇게 정보화 교육을 조금 더 하는 방향일 것 같고, 이런 방식들을 제안을 조금 더, 아까 제안해 주신 내용이 너무 좋은데 거기서 더 구체적인 제안들이 많이 나오려면 이 문항에도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 정보화 교육은 저희 복지관의 컴퓨터 24대 갖고는 정말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 교육은 정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가지고 송출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마을에서 맞춤형 돌봄이든 뭐든 해서 직접 가서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원하는 정보화라는 게 엄청난 게 아니거든요. 정보 강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융이라든가 키오스크 몇 가지는 정말 구체적으로 복지사가 할 수 있고, 복지사도 너무 바빠요. 지역에 있는 리더 노인들 그룹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나의 프로그램화해서 재미있게 키오스크로 밥 먹기. 요즘에 그러잖아요. 우리 함께 걸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걷는 거, 사실 30대, 40대들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에게도 그렇게 재미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보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이렇게 지역에 있는 노인들에게 더 필요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발표했지만 에이징 인 플레이스,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은 제가 지금 안 썼는데요. 지금 이제 영국의 서클 모델하고 미국의 빌리지 모델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더 커뮤니티 케어 안에 그걸 집어넣으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지역 노인 실태 안에서 이것과 관련된 좀
설문 문항이 있고 대안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역사회 조사를 통해서 이 사실은 노인종합복지관이 원래 처음에는 말씀하셨듯이 취미 여가기관이었어요. 그랬다가 변화를 해서 제가 2020년 노인복지관 21년인가요? 그 사업 안내 보니까 아예 바뀌어 버렸어요. 그 2년 전하고도 또 더 다르게 바뀌었더라고요.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라고 아예 되어 있고 사업들도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된 과정에는 사실은 그렇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여가 문화. 근데 막상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노인들의 욕구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정부에서 했다기보다는 각각의 노인복지관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욕구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들에 대한 요구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조사가 노인복지관의 위상과 역할 변화에 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5,000명 회원의 복지관이 아니고 5만 명에 가까운 흥덕구 노인들의 복지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허브 역할, 그야말로 흥덕구 노인복지센터인 거죠. 그래서 복지기관 간의 보건기관 간, 복지기관 간의 허브 역할, 일자리 기관과의 연계, 행정기관, 취미여가기관과의 연계, 뭐 이런 것들을 복지관 안에 끌어와가지고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 마을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상과 역할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옹마을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사실 노인 어르신 한 분을 돌보는데도 마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마을을 돌봄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취약 노인의 돌봄이 아니라 사실 일반 노인들도 다 이제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 노인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온 마을의 협력이 필요하고 노인과 노인이 함께 돌보는 그런 매칭도 필요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보화의 위기를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더 힘이 되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이번 토론문을 보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것이 기회가 돼서 노인들에게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다양한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뭐 이거 이제 급하게 조사해가지고 분석해서 또 대안은 충분히 제시를 못한 것 같은데, 여기 토론 자료에 기초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연구지 낼 때는 그런 다양한 지원을 실어서 같이 기대해 주길 바랍니다.